자, 8번째 시간일 거예요. 맞죠? 이제 지금 15, 16이니까 앞으로 2번만 하면 끝이네? 엄청 빨리 끝나네? 자, 하여튼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망치라는 뜻입니다. 망치. 그래서 망치로 후드려 때렸다. 그런 이제 혁명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러니까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죠.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헬레니즘은 다신교입니다. 인간도 신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도 그리스의 헬라 사상을 보면 어떤 그 과장되지 않은 그냥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뭐 비너스상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미술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인체의 그런 아름다움 있는 그대로.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한 신 이렇게 되지만 유일신인 헤브라이즘은 그게 통용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신실하게 이 헤브라이즘 사상을 또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망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반대로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헤로드 왕 와이프가 헤브라이즘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헤롯도 대박해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교만 사입이라고 해서 핍박을 하죠. 이제 그런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남은 자,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만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또 준비시켜셔가지고 이제 뒤에 우리 결론에 나오지만 헬라어를 또 다 배우게 하고 이게 참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동방과 서방 지금 이제 고은정 집사님 가신 그 동네가 이제 항상 그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사실은 아시아냐? 아시아지. 아니? 땅이 걸쳐있는데 우린 유럽이야. 이게 한테 이상한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짬뽕 돼 있고 되게 매력적인 동네죠. 사실은. 터키 가보신 분? 가보긴 했는데 어디 가보셨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크루즈로 이렇게 잠깐 그런 식으로. 동네 이름은 안 기억. 언제 갔다 오셨어, 터키는? 인도 살 때요. 크루즈 여기 계실 때, 여기 계실 때 갔다는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경지 중에 크루즈. 인도 계실 때. 네. 하여튼 터키가 그렇게 하여튼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은 애매한데 하여튼. 어쨌든 성지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우리 또 가볼 또 꿈을 꾸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동네 이렇게 걸쳐있는 터키가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데가 여기는 지금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이런 동네인데 문화권은 그리스 문화를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당연히 접해 있는데 이게 문화적인 융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를 아오니아 지방이라고 불리는데 그리스어, 이오니아네.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 문화권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 이렇게 짬뽕 돼 있었대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도 하고 그리스어도 하고 리디아어도 하고 이게 다민족들이 이제 섞여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건 지금 알렉산더 대왕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다리오 1세 때 원래 수도가 수사인데 이런 왕궁 도시를 이게 뭐 100개의 기둥이 있는 페르세폴리스 궁전이라고 해서 이란을 가면 꼭 가봐야 될 유적지 중에 뭐 하나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저런 데는 또 언제 가볼까 싶어요. 이제 뭐 이스라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언제 또 이란까지 또 갈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지어놨는데 이걸 왜 보여주냐? 얘네들 엄청나게 잘 지었구나.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융합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건축사나 이런 양식을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위에는 이오니아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궁인데 요건 또 이오니아 양식이래요. 여기에 영향을 여기까지 받은 거죠. 그리고 중간에 그리스 신전 기둥 양식이 또 가운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알면 짬뽕 됐구나.
이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밑에는 또 이집트식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이 문화의 융합이라는 건 사람이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문화도 무섭다 그러는 거죠. 뭐 너무 뜬금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북한도 지금 뭐 되게 경계하고 있는 게 이미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뉴스 보니까 다 색출해낼 수가 없으니까 자진 신고 기간을 만들어가지고 살려주겠다. 자진 신고하면. 문화라는 게 이 옛날부터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페르시아 도로죠. 약 2,700km 정도 되는데 말 타면 한 번도 안 쉬고 말을 갈아타면 뭐 역참제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에서 마패를 보면 뭐 몇 마리 말을 갈아탈 수 있느냐 이제 그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제 7일 동안 쉬지 않고 2,700km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문화권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대요. 저는 가봤는데 기억은 안 나고요. 저런 걸 보면서 참 프랑스나 영국이나 잘 갖다 놔서 어쨌든 보존은 잘 됐다. 여기 있는 걸 봤더니 이러한 양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가보시면 저거 우리 성경 배울 때 이거 이오니아 양식이잖아.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억이 날까? 찍으실 거예요? 찍으세요. 네. 이오니아 양식. 이거 양식은 이 양식만 얘기해도 뭐 한 학기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동네를 봤더니 이것도 자 예복 자체는 봤더니 이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리스식 히마티온은 이게 무슨 이렇게 걸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히마티온이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식 귀걸이,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식 머리쓰개, 이슬람 뭐 그쪽 관련된 것 같아요. 다 짬뽕 됐다 이제 그런 걸 다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이건 뭘 했냐면 이 양반은 이제 전쟁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문화 자체도 전쟁을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융합을 시킨 겁니다. 그리스는 이제 300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 영화 그런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방패로 막고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2m 정도 되는 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 방법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별로지만 옛날에는 하여튼 그게 먹혔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 쪽은 어떠한 게 있냐면 페르시아나 옛날에 아수르 때부터 뭘 해요? 동양은 무조건 말입니다. 기병. 근데 그 두 개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통일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 지역은 말 별로 없으니까 이거 안 해. 그럼 발전이 없지. 근데 이제 동서양을 딱 하나로 그냥 융합을 시켜버리니까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제 뭐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게임 체인저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무기가 하나 딱 들어오면 뭐 전쟁이 끝나네 뭐 하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건 남자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겠죠. 드론의 세상에 오면서 이제는 탱크가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된 거예요. 드론이 그냥 전술적으로 쓸 수 있는 게 80만 원이랍니다. 근데 탱크는 1,000억이 넘어요. 가성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게임 체인저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별얘기를 다 하네. 무인 탱크가 나올 것이고, 왜냐면 이건 가성비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드론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뭐 이란 누구 그 고위직 이스라엘에서 이게 죽이고 하는데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슝 쏴가지고 펑 터지고 완전히 그냥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고대에도 게임 체인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11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융합의 끝판왕이었다. 그리스 중심주의. 자기네가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쪽이긴 하지만 그리스의 그 사상을 다 받아서 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반대죠. 인간과 이성, 그리고 자유.
이게 나중에 와서는 다 르네상스 사상에도 다 영향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한참 1000년도 넘어서 일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 이 헬라의 문화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가 어찌 보면 스타트죠. 인간 중심적인 그것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참 대단하다. 사실 쾌락과 신비주의 쪽과 이거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 윤리 시간인지 도덕 시간인지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쾌락주의, 금욕주의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시간에 배웠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반대죠. 헤브라이즘, 유일신, 도덕적, 율법, 그렇죠? 그리고 직선적이고 역사주의적, 전통, 선민사상,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세계 시민주의. 우리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시민이다. 근데 여기는 우리만 선택된 시민이다.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323년에 뭐 이건 저도 찾아보니까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뭐 독살 당했다는 설도 있고, 뭐 박테리아 뭐에 감염이 됐네. 그래가지고 뭐 7일 동안 가사 상태에 있다가 뭐 어떻게 됐네.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알 건 아니고. 자, 죽고 나서 4명의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요렇게 2개만 남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이제 그 페르시아 중심에 있었던 그쪽, 그 다음에 이쪽은 이집트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 다 로마로 가면 이제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하는 그 동네가 다 이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라는 데가 가가지고 이쪽에 가서 다 이제 식민지를 건설을 합니다. 페니키아 알파벳 만든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상 이걸 통해서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뒤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이 페니키아 이쪽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쪽에 카르타고라고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책 읽어보시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니발 장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완전 그 뭐예요 저승사자 같은 사람 한니발.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참 재밌긴 한데 사람 이름이 막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한니발 들어는 보셨죠? 한니발 뒤에 또 잠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열의 시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엔 그냥 다 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필사는 그래서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8장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언서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은 솔직히 역사적인 얘기는 앞에 조금만 나오고 뒤엔 다 예언서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았던 말씀들이 다 이 고대의 제국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해서 더럽혀지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한 예언이 다 나와요. 다니엘은 사실 이 사람은 한 500년 된 사람인데 500년 뒤에 일을 이미 이때 다 예언이 돼 있죠. 네. 뭘 못 찾으시는 거예요? 다 찾으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 한 장이라고 보면 많지 않은데 이전 거에 비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틈틈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막 다 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하여튼 요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4짐승이 다 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4번째 짐승이 제일 센 놈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로마. 로마는 이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쇠. 그래서 철기의 그 강력한 문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바다에서 온 것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하긴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저도 이제 문학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바다에서 나온 건 다 대부분 안 좋은 거다. 그래서 4번째 짐승이 막 나중에 보면 7절 8절 말씀 보면 가운데 한 뿔이 있는데 막 눈도 달리고 막 뭐 있고 하여튼 그런 상징적 괴물 다 괴물이지. 이 정상이 아니지. 얘네들은 사자인데 뭐 날개 달려 있고 뭐 하여튼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건 너무 막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9절에서 14절 같으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주님도 얘기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와서 뭐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 인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사람 같은 이가 있는데 신인데 사람 같은 이가 있는데 이 뜻이거든요. 인자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니엘이 번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지금 우리는 알고 봐도 쉽지 않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한테 왜 이런 치료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좀 풀어주시는 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염소와 양, 양을 이긴 수점소 뭐 이런 표현이 작은 뿔, 큰 뿔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게 다 이제 후대에 나와 있는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그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를 더럽힌 작은 뿔, 요거는 이제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로마 장군, 뒤에 이제 이미 써있는데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오탁. 사람 이름이 많으니까 저도 까먹었네. 하여튼 뒤에 나와요. 그 장군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이 유대 땅에 내전을 무마시키러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성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주 생 난리를 피고 아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사람 이름. 자. 셀리쿠스 왕국 8대 왕. 지금 보면은 팍스 로마나까지는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거 있죠. 네네네네네. 지금 이 성전 더럽혀진 거 얘기하려고 알렉산더 포에니 전쟁. 에피파네스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오네. 이건 이제 성전 더럽혀진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뒤에 또 나올 것 같아서. 네. 요건 그냥 여기서만 그냥 알고 넘어가죠. 뒤에 또 나오긴 하니까. 자, 앞에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셀류쿠스 왕국 8대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회파하면서 성전에다가 원래 돼지로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사인데 그냥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완전히 그 제사에 대한 것을 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돼지로 제사 드립니다. 돼지 피로 하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치욕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엔 이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자, 보시죠. 후계자들의 시대까지는 했고 이제 포에니 전쟁 이제 좀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역사적으로만 앞에 그냥 보세요. 제가 이따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포에니 전쟁 때. 로마 나오기 전까지 상황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결국엔 두 개 남았죠?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희한하게 어찌됐건 이 경계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선민으로서 살 수가 없는 그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참 유대 땅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에서 항상 그렇죠. 대륙에서 해안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되고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항상 그 많이 피해가 있고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역사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작은 것까지 다 합치면 반만년 역사 가운데 969번 침략받았대요. 우리나라. 그러면 몇 번이요? 뭐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52면 9, 5, 45. 한 6년에 한 번쯤은 통계적으로 침략을 받은 나라인 거죠. 그죠? 참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것도 이스라엘도 신기하고 우리나라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참 어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고 알 때마다 뭔가 좀 동질감이랄까요?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하고 이해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올라가고 부셔지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누구 파워가 더 세냐 위에서 내려오는 이 셀리쿠스 왕조가 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 금지, 할례도 금지, 돼지고기로 제사 드려 안 지키면 다 죽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 회파된 성전을 또 인기 끌라고 로마 시대 때는 헤롯이 그래서 헤롯 성전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인기 끌려고. 하나님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에피파네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얘기만 나오면 성전이 더럽혀진. 그러니까 부셔질 수는 있어요. 근데 더럽혀지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돼지 피로 완전히 물들여진 성전. 근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의 7장, 8장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페니키아 전쟁.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의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죠? 1, 2, 3차 포에니 전쟁과 로마의 패권자와 93페이지. 요거는 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동방에서 두 헬라 왕조가 어디였어요? 얘네들. 지금 요 얘기하는 겁니다. 두 헬라 왕조가 전쟁을 거듭하는 동안 저 멀리 서쪽에서, 그죠? 이탈리아 반도에서 다른 강자가 급부상했는데 그게 로마다. 근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러던 중에 로마와 바다 사이를 두고 마주보고 있던 그게 카르타고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집트 위쪽 동네. 그죠? 그 다음에 로마는 이제 이쪽이고, 이게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자,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시칠리아 섬이에요. 시칠리아 섬. 시칠리아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한번 가보면 그렇게 좋다는데, 요 섬이 여기하고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다 짬뽕이 돼 있습니다. 짬뽕이. 그래서 여기는 카르타고, 이쪽은 로마, 여기는 자기들 원주민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는 화약고죠. 여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싸움의 완전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으로서 바다를 안방처럼 드나들던 카르타고군과는 달리 해전에 능하지 않았던 로마는,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반도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웠으니까 바다에서 싸우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싸운다는 게 우리가 막 그 한산도 대첩 그런 데 보니까 무슨 12척 갖고 133척 이겼네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전이라는 거는 배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임진왜란 그런 거 보니까 일본은 내륙에서 싸웠기 때문에 해전에 능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도 많이 쓰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넘어와서 도선에서 싸우는 걸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거북선이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역사를 보면 너무 재밌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붙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가 뭘 만들었냐? 이걸 왜 까마귀 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가 붙어 있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술이 해전에서 그냥 배 대 배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옆에 빠르게 달려가서 붙여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땅덩이처럼, 자기네들 땅덩이처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를 하죠. 이게 까마귀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로마가 원래 이제 카르타고 땅이었는데 섬 3개를 다 먹으면서 완전히 이제 이쪽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어요. 이게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제 여러분 뒷장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니네는 망해라. 카르타고는 망해라. 그래가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이제 거의 망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마지막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입니다. 한니발. 한니발은 얼마나 이 표현을 좀 하자면 돌 플러스 아이였냐면 이 사람이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코끼리 부대를 만듭니다. 코끼리 부대. 그래서 한니발 그 역사책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역사상 여기로 넘어간 게 없어요. 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로 가지. 이거는 자기네 배도 있고 한데. 근데 이렇게 가는 걸 아예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본진을
탈탈탈탈 텁니다. 저는 이 역사 이야기 보면서 무슨 남자들 옛날에 많이 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들어가서 열심히 탈탈탈탈 털었는데 꽤 오래 했잖아요. 16년이니까 알프스를 넘어왔어요. 그때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일은, 그래서 한니발이 위대한 장군이라고 인정받는 거죠. 뭐 결국에는 졌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다 이기는 분위기죠. 그래서 본토를 다 털었어요. 그랬는데 항상 그 뭐랄까, 적대심은 또 다른 적대심을 낳죠.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고 결국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이동한 이 경로가 나오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렇게 다 세상 말로 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스키피오라는 전쟁 영웅이 또 하필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또 영웅을 만드는 거죠. 이탈리아의 이때 당시 로마에서는 30살이 넘은 사람만 장군이 되고 30살이 넘은 사람만 전쟁에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지휘관이 될 수 있었대요. 근데 이 스키피오라는 사람은 20대인데 한니발하고 싸우는 사람이 백전백패하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얘도 이 양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본진을 버리고 그냥 카르타고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술이라는 게 이게 본진 털기라고 그러죠. 왜냐면 로마는 지금 자기네 땅은 희망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제일 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카르타고 본진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 검색이나 위성으로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근데 그 전술이 제대로 먹혀 들죠. 3차 포에니 전쟁 결국에 들어가서 본진을, 이 카르타고 본진을 털어버리죠. 현재 티니지랍니다. 티니지도 놀러 가기 괜찮은 곳이라고 하던데. 자, 결국에는 로마가 이겨요. 한니발은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살합니다. 참 역사는 이 승자의 역사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여기를 다 차지했죠. 그러면 이제 어디 남았어요?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 좋은데 이건 만족할 수가 없어요. 팽창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서방 세계의 절대 강자가 된 로마는 이제는 동방 세계로 진출할 일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유대 땅은 어떻게 되고 있었냐? 계속해서 보여지니까 이제 계속 껴있는 이제 유대 땅은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요 얘기도 여기 나오나? 그죠? 요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고 여기는 써있진 않네요. 저 보세요. 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름도 어려운 에피파네스 4세, 그렇죠? 에피파네스 4세가 와서 성전을 다 더럽히고 어쨌든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그런 걸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신이 옵니다. 여기서 사신이 왔어. 사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네들은 성전을 어쨌든 더럽히고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런 혁명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천명들과 함께 그 제사 드리러 온 사신들을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를 지금 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목을 치고 자기네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에서 인원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전술이 뭐예요? 게릴라전이죠. 다 이제 유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게릴라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저도 이게 9개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7개 촛대거든요. 마카비 혁명 시작이 돼서 결국에 마카비 혁명을 시작한 하누카, 뜻은 이제 봉헌이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 아니고 수전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죽어요.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하던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병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들어오고 하니까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까지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때 이제 당시에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는 뭐랄까 독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죠.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한 왕조 시대를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하스몬 왕조. 근데 그냥 잘 또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지들끼리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들끼리. 참 역사라는 게 참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제가 까먹었어. 어디 나오는지. 안티오쿠스 왕조를 로마 속주로 편이 뭐냐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기를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니까 중재해주세요라고 해서 왔어요. 아, 내가 니네들을 좀 이렇게 잘 봐줄게. 우리가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려오더니 자기네가 그냥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나라를 갖다 바친 꼴이 되는 거죠. 팍스로마나로 넘어갔구나. 106페이지네요. 제가 이게 넘어가면 나오네요. 그죠? 자, 폼페이우스. 그래, 폼페이우스구나, 이름이.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06페이지.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유대는 하스몬 왕가의 통치 아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67년에서 63년에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플루스 2세의 간의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틈타 로마의 폼페이우스, BC 63년경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수개월간의 공성전 끝에 성을 함락시키고 유대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한 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유대는 또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있었으니 여기서 헤롯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은 어디 출신이냐? 에돔 사람 가문입니다. 여기 이 헤롯 가문이 무역업으로 상업적으로 상당히 이 로마에다가 재정적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헤롯한테 나라를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는 힐카누스 2세에게는 대제사장직을 잘못됐죠?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직을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헤롯에게는 유대의 통치권을 맡겨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압송해서 로마로 귀환했습니다. 이제 자, 헤롯 가문. 대제사장은 하스몬 가문이 맞고 유대 통치권은 헤롯 가문이 맞는 거야. 알았지? 이제 이러면서 요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헤롯이 왜 득세했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여기고 여기는 헤롯 안티파테르 2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죽인 헤롯은 이 헤롯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안티파레스 2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들들이 또 있죠. 여기에다 이렇게 맡기고 여기는 또 이렇게 맡기고 헤롯 안디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롯 안디바. 헤롯 요단 동편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나라가. 한편 로마는 팍스 로마나 원래 순서대로 따지면 여기가 그런데 너무 빠르고 정신없나요? 막 내용이 많긴 너무 많죠? 네. 근데 요거까지만 하면 다 끝났어요. 예. 자, 두 번의 세계 전투. 지금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배경이 있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카이사르는 들어보셨잖아. 카이사르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시저. 그렇죠? 황제 진짜. 근데 시저가 갑자기 죽죠? 갑자기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시저 옆에 있던 사람은 원래 안토니우스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이름도 잘 어찌 보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시저가 죽으면서 편지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죠. 뭐라고 했어요? 내 재산과 칭호. 시저는 신이었거든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옥타비아누스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 그리고 프텔로마니우스 이쪽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세력하고 손잡고 있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싸워서 누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임페라토로 이게 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고 아우구스투스는 들어보셨죠? 이게 어거스트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 8월달 해가지고 존귀한 자. 그 다음에 세바스토스 도미니스는 신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결국에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되면서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죠? 팍스는 평화란 뜻인데 팍스 로마나는 뭐예요? 다른 나라가 로마에게 경쟁할 수 없으니까 로마로 인한 평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리가 없다.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 왜 80년대, 90년대 요즘은 조금 덜하긴 했습니다만 그 베트남 전쟁 막 하고 그 이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있었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세계의 군인이다. 요즘은 이제 많이 이 최신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팍스 로마나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이지 신의 아들이었으니까 자기도 신이 된 거예요. 신 아우구스투스 신이 돼가지고 항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자기 신전 짓고 그래서 모든 이 배가 정박하는데 신전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오면서 뭐 지금 되게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은데 결론입니다. 네. 팍스 로마나와 하나님의 준비. 그것만 김민정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헬라 왕국까지 완전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로마의 절대적 힘으로 지중해 전체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였다는 의미로 팍스 로마나를 선언하였습니다. 동시에 로마를 사실상 군주제로 바꾸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로 칭하도록 했으며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설하는 등 황제 숭배를 통해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죽임당했던 시절을 신의 반열에 올려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렇듯 인간 제국의 교만이 신의 자리까지 넘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요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알렉산더를 통해 제국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키신 뒤 프톨레마이오스 2세를 통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제국 곳곳의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를 통해 제국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충하셨습니다. 마침내 팍스 로마나와 함께 메시아의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강의한테 제일 안 좋은 얘기인데 모든 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건 기억하시라고 하면 진짜 모든 내용이 다 기억 안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강의법은 아닌데 오늘은 진짜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름도 막 정신없고 막 뭐 하니까 뭐 무슨 내전, 무슨 1차, 뭐 2차, 3차, 악취운 내전 이런 거 기억 못 하시네. 결론적으로 그럼 왜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거만 알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 역사를 통틀어 봐서도 이렇게 안 좋은 데가 없어요. 가짜 하나님의 아들.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가. 그리고 정당성 없는 악독한 통치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먹었지. 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도 아닌데 이스라엘 왕하고 있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 기근, 이 알렉산더 때부터 시작된 영적 기근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졌다. 유대인들은 끝났다. 성경이 뭐고 간에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랬는데 이 역사를 어떻게 반전을 시키시냐면, 자, 70인역이라는 게 왜 탄생하냐?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의 모든 책을 가져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북부에 있는 거기다가 도서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20만 권이 있는데 무슨 작업을 했냐? 그 고대 사람이 어찌됐건 간에 모든 세계의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저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하려고 만들었겠어요? 그냥 책이니까 번역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방, 지금 우리가 이 책 배우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방 왕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쥐는 붙들린 바 된지도 모르지.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그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고레스, 다리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다윗이나 뭐 솔로몬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방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70인역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헬라가 다 통일해가지고 무슨 어를 쓰니까? 헬라어를 쓰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고 성경책을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 하나도 어떻게 자주지 못하는데. 결국에 헬라어. 그리고 뭐 만들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바울 사도가 신나게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만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었어요? 곳곳에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성전 중심적인 것이 있었으면 또 이스라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회당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나오죠? 뭐예요? 성경, 말씀 중심. 가서 가르치고. 대제사장 중요하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미 타락하고 망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나온 상황이 뭐예요? 나온 사상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요때 나온 건데 종교개혁 때 1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그때 깨닫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이제 중세시대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꾹꾹 누르고 있다가 이때 우리가 지금 뭐 중세 역사까지 배우는 거 아니지만 빵 터져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요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헬라어를 아니까. 그래서 유대인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말씀 중심. 그래서 요때 당시에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건한 이방인들이 50에서 100만 명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성경 보면 무슨 고넬료는 이달리아 지방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신실한 자더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리고 바울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귀부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재정적인 후원하고, 그러니까 뭐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은 전도되긴 했습니다만 귀부인을 만나서 바울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고 하거든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없으신 걸로 봐서 이분은 바울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바울은 고증에 의하면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땅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또 말씀드렸잖아요. 마차가 가야 되니까
똥오줌 싸면 다 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쓸 수 있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길을 잘 만든 거예요. 그죠?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건 뭐 아피아 가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워낙 많아서 뭐 무슨 가도 엄청 많죠. 로마 시대 때 땅 이 길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약속에 그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이 쭉 가는 겁니다. 응? 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빵 되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팅하신 데까지 딱 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때가 찬 거죠.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왜 이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제 알겠죠? 모든 세팅을 하나님께서 이때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도 너무 몰라도 안 돼.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것도 지적으로 예를 들면 고대 3000년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언어적 세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때가 차니까 그때 하신 거죠. 오늘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많이 어렵지만 하여튼 그 결론적인 부분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